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제3장 재무제표 표시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표시는요, 1년에 시험에 6번이 나온다면 그냥 한 문제씩만 나오는 단원이니까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말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단원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목이 재무제표 표시잖아요. 우리가 재무제표는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 포괄손익계산서인데 그걸 그릴 때 어떤 순서대로 그려야 되느냐, 공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재무회계 의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재무제표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표시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목적의 네 번째 줄에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자, 1, 2, 3번을 보시면요,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BS, 그 다음에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우리 4번은 IS를 말하는 거겠네요. 수익과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의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우리 소유주는 다른 말로 주주라고 하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에 직접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리고 우린 손익계산서는 발생기준에 의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흐름표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6번에 현금흐름. 그래서 요 6개가 나와 있는데 결국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다. 한 번도 시험에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여기까지는 다 내용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석, 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제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X2년 재무제표를 만들면요, 전년도 재무제표를 같이 비교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BS를 그리면요, BS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익잉여금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100원이었는데 X2년도에는 200원으로 늘었으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니까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당기순이익은 X1년과 X2년이 있는데 X1년에 100원을 벌었고 X2년에 100원을 벌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X1년에 100원을 벌었다가 200원이 된 거고, 그러면 분명히 아직 공시는 안 했지만 X0년도에 이익잉여금이 0원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0원에서 100원을 더하니까 100원이 나왔다. 이렇게 됐겠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요게 만약에 50원이었다면요, 요게 150원이 될 거고, 또 100원을 더하면 요게 250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X2년도 재무제표를 만들 때 X1년도에 무언가 잘못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오류수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18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숫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변경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숫자가 매출을 100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50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50원만큼 수정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50원에서 50원 더한 다음에 150원이 됐으니까 왁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비교재무제표를 만들면. 그래서 전년도에 X0년도에 있는 숫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이 숫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전년도의 숫자가 바꿔버리면 요게 100원이 됐으니까 요게 150원이 바뀐 거니까 기초의 숫자를 바꿔줘야지만
재무제표의 왁구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류 수정이 생기게 되면요. 재무상태표는 몇 개 그려야 돼요? 3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요 문장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반 사항. 재무제표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은 8가지 사항은 꼭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 표시를 할 때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OX 문제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8가지 중에서. 제가 표시하는 3번, 4번, 5번, 7번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 나머지는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밑줄만 쳐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안 틀릴 거예요. 자, 우리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준은 회계원칙이라고 했고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한 재무제표는 공정한 표시가 된 재무제표를 봅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준수라고 되어 있죠. 자, 3줄만 내려갈게요. 제목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요 말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 말만 출제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고. 양가로 2번에 계속기업. 이건 배운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밑줄만 쳐줄게요. 4번째 줄.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기본 가정에 있었죠. 경영진이 4번째 줄이네요. 4번째 줄.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되게 어렵게 써있죠.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웬 소련 말인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업이 망한다면, 기업이 청산한다면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된다. 어디다 공시해야 되죠? 주석에다가.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그게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청산가치.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해야 된다. 어디다 공시한다 그랬어요? 주석. 용어는 다르지만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기업의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현대회계는 현금 기준은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계 기준을 작성하고 재무제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회계는 발생 기준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별표 쳐놓고. 근데 시험 문제에 이런 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업은 발생 기준 회계만을 사용하여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건 틀린 말이죠. 포괄손익계산서의 발생 기준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는 그 말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 아까 장난친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과 통합표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중요성과 통합표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중요성과 다릅니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표시를 할 때 통합할 거냐 분류할 거냐의 차이를 얘기할 때 중요성과 통합표시가 있어요.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는데요.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통합할 때 중요성을 판단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 때 상기업을 가정하잖아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은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억이에요. 근데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이 아닌데 무언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토지나 건물 팔았을 땐 미수금을 쓰죠. 1억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채권은 대여금 1억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상기업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예, 근데 미수금과 대여금 금액을 보니까 매출 채권에 대해서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공시하실 때
회사가 수취채권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102억이라고 공시하고 이렇게 주석에서 요 내용을 설명해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묶어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요게 100억이고 요게 100억이고 요게 100억이라서 세 가지 다 중요하다. 그러면 매출채권 따로, 미수금 따로, 대여금 따로 공시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 말하는 거예요. 공시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제가 밑줄 쳐준 거. 그 다음에 3개. 한국채택국제회계위원회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한 자산과 부채와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대여금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A회사의 재무상태표인데 요게 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 50억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같은 회사 거예요. 어떤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어떤 회사한테 돈을 차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순액 쳐서 50억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회계학에서는 부채가 과소 표시되는 것을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과소 표시되는 것은 이익 조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상계 쳐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 말이에요. 그러나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제 회계원리 배우시면요. 재무상태표를 그리기 전에 자산과 비용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걸 그립니다. TV 시산표. 근데 매출채권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못 받으면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1억 잡고 대손충당금 1억을 잡잖아요. 그러면 대변잔액으로 1억만큼 남는데 요 대손충당금은 뭐죠? 이 매출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 계정이에요. 잔액만 대변에 남는 거지 매출채권이랑 똑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공시할 때 요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1억 표시한 다음에 순장부금액 99억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요건 부채가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렇게 공시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그리고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요거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 5번은 오답으로 자주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밑줄 쳐준 거. 그 다음에 6번 보고 빈도. 우리 상장회사들은 1년에 한 번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한 번씩 작성한다. 이건 안 틀릴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정보. 요것도 표시해 놔야 됩니다. 자, 우리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이 연도마다 기업이 성장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는 전년도 재무제표 같이 만든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교 표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뭐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같이 공시해야 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고 돼 있죠. 우리 용어 하나 알아둘까요? 올해를 우리가 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를 전기라고 해요. 혹시나 내년이다. 내년을 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재무제표 비교 공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시의 계속성이에요. 54페이지.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맞추기 위해서요. 계정 과목을 한번 선택했으면요.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중에서 이게 두 개 중요하지 않아서 수치채권을 쓰기로 했어. 그럼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렇게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을 100억, 100억, 100억 나눠서 표시하기로 했으면 이제 앞으로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으로 나눠서 표시하는 거고 요것을 표시의 계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꼭 3번, 4번, 5번, 7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아니죠.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정 과목들을 표시해야 돼요. 근데 각 나라마다 경제 환경과
실무적으로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계정 과목을 이거 꼭 써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 또는 여기서 배우는 계정 과목들은 관행적으로 많이 쓰는 계정 과목들이고 회사마다 자기가 결정된 계정 과목을 쓰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20개의 계정 과목은 진짜 많죠. 자산에 12개, 부채에 8개. 이거는 그래도 꼭 구분해서 표시해 달래요. 근데 이걸 외우면 짐승이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구분 표시해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구분 표시 되지 않아도 되는 거 답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출문제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유형자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유형자산 1번. 금융자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4번. 그 다음에 10번. 단기 법인세 관련 자산. 법인세를 미리 낸 거예요. 선급 법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과 부채에서는요. 4번 금융부채. 그 다음에 6번 미지급 법인세, 단기 법인세 부채. 그 5개만 외워놓으시고요.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꼭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럼 항상 시험은 대여금과 차입금이 답이었으니까 그 문제 나오면 대여금과 차입금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참고를 보시면 돼요. 참고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고 있다. 대분류. 또한 재무상태표의 형식이나 항목의 순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나 또는 나라, 기업마다 시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마다 재무상태표의 양식 및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항목을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재량적이라는 말은 맘대로 결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분류 중심으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기에 금융자산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을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분류는 별도로 표시해야 되고 요거는 소분류니까 문제에 이런 소분류가 나오면 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어차피 대여금과 차입금이 나오니까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대여금과 차입금이 답이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저도 못 외웁니다. 이거는 20개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이에요.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돼 있고요. 형식이나 계정 과목 순서에 대해서 강제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 써놓으실래요? 요거는 이제 은행, 보험, 증권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 그래서 결론은 그 참고사항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KIFRS에서는 유동성 항목과 비유동성 항목의 구분을 강제하지 않으며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 인정하고 있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에는 셋 중에 하나만 쓰고 반드시 이것만 써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 유동성 순서 방법이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목적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요. 첫 번째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1년 기준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은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은 비유동자산, 그리고 1년 이내에 결제돼야 되는 것은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결제돼야 되는 것은 비유동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1년 기준을 쓰는데 우리 기준서는 또 12개월 쓰고 있어요. 1년과 12개월이 똑같다는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상 영업주기.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실무에서는 1년 이내는 단기, 1년 이후는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 자산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장기 자산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하죠. 근데 은행은 장단기가 그렇게 크게 구별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른 것부터 그냥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렸습니다.
현금 먼저 쓰고요. 하루짜리 채권 쓰고요. 30일짜리 채권 쓰고요. 90일짜리 채권 써요. 이 방법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두 개 같이 써도 돼요. 그것을 이제 혼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인 자산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도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른 것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영업주기는요.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네, 우리가 현금이 나갔다가 현금이 다시 회수되는 기간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하고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가정하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상품을 구입합니다. 상품을 구입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죠. 그런 다음에 무조건 현금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외상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3개월 후에 현금을 회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간, 상품을 구입함부터 외상 판매에서 현금이 다시 들어오는 기간, 현금이 나가서 현금이 다시 들어오는 기간을 우리가 정상영업주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상기업과 제조기업들의 정상영업주기를 계산해 보시면요. 거의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면 기업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 귀찮아서 우리 기업 실무는 12개월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동과 비유동. 이 정도면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유동과 비유동을 왜 구분 표시하는지. 자, 우리 BS의 재무상태표에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자본을 표시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어떤 회사가 자산이 2,000원이고 자, 부채가 500원이고 자본이 1,500원인 회사면 내 돈보다 부채가 작기 때문에 100% 미만이잖아요. 이걸로 나누면 부채 비율은 낮은 회사니까 양호한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표시하면. 그랬다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을 표시를 했더니 100원인 거예요. 비유동자산을 표시했더니 1,9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구분 표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결제돼야 되는 부채를 계산해 봤더니 400원, 비유동 부채를 계산했더니 100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크게 자산부채 자본을 보면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이지만 1년 이내에 현금은 100원밖에 없는데요. 갚아야 될 돈이 400원이에요. 단기적으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이 악화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별해서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냥 자산부채 자본만 보지 말고 꼭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금액 중에서 유동자산이 더 커야지 좋은 회사죠. 이 회사는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억이라고 한다면. 됐죠? 이 정도면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자, 그 밑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설명했어요. 12개월과 정상영업주기. 그래서 유동자산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정상영업주기 내 설명한 거죠. 유동이니까. 그 다음에 단기. 제가 회계학에서는 단기는 1년 이내라고 그랬죠. 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 똑같죠.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의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12개월 이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2개월 이내라는 거네요. 다 똑같고. 유동부채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 단기 매매 목적 단기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의 결제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 분류 사례가 있는데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있어요. 유동성 분류 사례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3번과 4번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생략할게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1번과 2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1번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회사는 내가 부채가 있으면 유동부채로 공시하고 싶어 할까요? 비유동부채로 공시하고 싶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유동부채죠.
유동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유동부채로 보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재량적인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게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 꼼수의 1번은 뭐냐? 보고기간일 현재 결제기간이 12개월 이내에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됐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래서 유동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유동부채 동그라미 쳐놓고 요걸 비유동부채로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 틀린 문제로 계속 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회사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X1년 12월 31일 날 저는 이날에 재무제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옛날에 차입을 이미 했어요. 근데 만기가 몇 개월 남은 거냐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차입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동으로 이제 분류할 거 당연히 알죠.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니까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꼼수를 부릴 수 있냐면 X2년 3월 31일까지 우리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일로부터 3월 31일까지 공시하라고 외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날이 있어요. 보통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요. 이사회에 6주 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기간 후에 사건이라고 해요. 보고기간부터 여기까지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을 재무제표에 표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이럴 수 있어요. 이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추정된 거야. 그럼 수정을 해줘야 돼. 근데 12월 31일 날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때 발생한 거야. 그럼 X2년에 반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꼼수를 부린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은행에 찾아가는 거죠. 은행에. 그런 다음에 뭐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만기 연장. 아시겠죠? 만기 연장. 그래서 만기가 2년으로 연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이거를 비유동부채로 공시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네, 우리는 12월 31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 회사가 꼼수 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기 연장을 하더라도 뭘로? 유동부채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그거 비유동부채라고 해갖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건 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기존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래서 재량권이 있다면 동그라미 쳐놓고 비유동부채. 채무자의 재량권이 없다면 유동부채. 이건 뭐냐면 계약서 자체에 이미 만기 연장이 가능한 계약서 자체에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자, 만기가 한 요 정도 남았는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 찾아가서 다시 바꾼 거고. 그러면 이 회사는 12월 31일 날 존재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만기 연장은 당연히 할 거죠.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다면 당연히 비유동부채고요. 근데 이 시점에 재량권이 없어요. 그럼 12월 30일 날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더라도 만약에 만기 연장을 했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재무제표의 앞에 있는 내용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판단할 때는 12월 31일 날 이게 존재하는 사건이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냐를 판단합니다. 요 첫 번째 거는 만기 연장했는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야. 재량권은 나한테 원래 재량권이 있었어. 12월 30일 날 존재해. 그러니까 비유동 가도 돼. 이건 재량권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지금 좀 어려우시면 다음 시간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주석사항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회계사로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저도 그냥 책 보고 합니다. 기준서 보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5번 재무상태표에 양식이 있어요. 그것도 안 보셔도 돼요. 그거 뭐 암기하셔서 문제 쓰라고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옛날에는 손익계산서를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IFRS가 도입되면서 여기 포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자, 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수익에서 비용 뺀 거죠.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성되며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가 됐냐면 옛날에는 손익계산서가요. 수익에서 자,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랬고 여기까지만 딱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였어요. 근데 IFRS가 도입되면서요. 요 포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손익계산서가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자,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을 번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벌어서 주식수로 주주한테 환원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실현된 손익은 배당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다 보면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를 하는 손익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손익들을 우리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미실현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식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타 포괄손익. 영어로 Others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 손익을 포함한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요 당기순손익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금액을 우리가 총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온 거예요. 자, 포괄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릴 때 꼭 이런 계정 과목을 써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다음에 5가지 항목은 꼭 구분 표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수익 또는 매출액. 요거는 꼭 구분 표시해달래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이 100억인 회사랑 1조인 회사가 있으면 기업의 규모를 서로 비교할 수 있죠. 기업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 매출액은 꼭 비교 표시하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융 원가. 요거 다른 말로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은 꼭 구분 표시해달래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세 비용도 꼭 별도로 표시해달래요. 기업이 돈을 벌면요. 당기순이익의 법인세 비율만큼 사실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세무회계 시간에 배울 거예요. 법인세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것도 구분 표시해달래요. 요 두 가지의 이유는요. 우리가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통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땡겨준 걸로 기업 가치를 구하신 다음에 이것을 주식수로 나눠준 재무관리 기법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재무정보를 사용합니다. 근데 재무정보를 사용할 때 기업에서 매일매일 버는 영업이익 가지고 재무정보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지 한 번 토지를 팔아가지고 한 100억을 한 해만 벌었어. 그거 갖다가 영업이익을 예측했다가 내년에 토지 안 팔면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 영업 현금 흐름 가지고 요 현금 흐름을 평가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을 재무관리를 배우신 분들은 EBIT라는 걸 제일 많이 써요. Earnings Before, 뭐 전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Interest and Tax. 인터레스트가 이자예요. 텍스가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꼭 구분 표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분법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법 이익. 지분법 이익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요. 이게 매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100억만큼 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분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 나는 주식을 관계기업 투자라고 하는데 20% 곱한 20억만큼 내 자산을 증가시키고요. 반대편에 지분법 이익이라는 것을 잡아줘요. 30%면 30억을 끌고 오게 돼요. 이게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걸 표시하게 되면 A 회사 재무제표에 B 회사가 번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내가 순수하게 장사해서 번 돈과 다른 회사로부터 끌고 온 돈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꼭 지분법 손익은 별도로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 영업, 손익도 꼭 별도로 표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중단 영업손익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사업부를 하나만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X1년도에 회사가 건설사업부와 무역사업부를 같이 갖고 있고요. 이쪽에서 100억을 벌고 있고요. 무역사업부에서 100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A회사면요. 손익계산서 그릴 때 X1년도에 당기순이익 100억 두 개 합친 200억으로 공시하는 거죠. 우린 더한 걸로 이제 공시를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1년 이내에 이 무역사업부가 이제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재무제표 만들면요. 이렇게 돼요. 100억. 왜냐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교 가능성이 줄어들죠. 이 회사가 왜 100억만큼이 당기순이익이 없어졌을까?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을 계속 영업을 하는 계속 영업손익과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중단 영업손익으로 나누어서 구분 표시하면요. 요게 100억이고 요게 100억이었는데 아 이거 중단해서 이쪽에서 0 됐고 계속 영업손익은 100억이다. 이렇게 구분 표시하면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고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면 아 이 회사 무역사업 중단했구나.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중단 영업손익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건 나와요. 네, 자산 쪽은 잘 안 나오는데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꼭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기서 3개 써놓고 나머지 하나를 씁니다. 여러분들 요건 꼭 기억해야 돼요. 매출 원가. 요게 답이에요. 언제나 요게 답입니다. 기출문제. 네, 알겠죠? 요거 3개 써놓고 매출 원가가 답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단일의 포괄 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선택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 그려도 되고요. 2장으로 그려도 돼요. 그래서 한 장으로 그리는 손익계산서를 단일의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2장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일의 포괄 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100원이고 요게 80원이고 요게 20원이었고 요게 20원이었다. 요게 그러면 2개 더하면 4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손익계산서를 한 장이라고 하고요. 요걸 단일의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서 요거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요거 그려서 요거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2장으로 그려도 돼요. 그래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칙 중심 회계처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는 한 장으로 그리고 있고 삼성그룹은 2장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답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20원이 연결되는 거니까 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 숫자가 똑같다면.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에는 단일의 포괄 손익계산서 꼭 한 장으로만 그려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익계산서를 그릴 때 손익계산서를 그릴 때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격별 표시 방법과 기능별 표시 방법. 밑줄부터 쳐줄게요. 자, 기업은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하며 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에다 동그라미 당기손익으로 인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고 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비용의 분류를 배울 텐데요. 자, 우리 책은 성격별 분류 방법이 먼저 나왔네요. 성격별 분류 방법 그냥 외우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정의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에다가 계정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 자, 우리가 회계 원리 때 자,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기하고 원장에 전기해서 시산표에 잔액들을 옮겨 적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TV가 있으면요. 시산표에 예를 들어서 급여가 1,000원이라고 돼 있으면 손익계산서에 그냥 급여라고 해서 계정 과목 그대로 1,000원으로 갖다 썼죠.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요거 방법만 배운 거예요. 요것을 성격별 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정 성격별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되게 좋아요. 서로 헷갈리거든요, 정의가. 아, 계정 과목 그대로 쓰는 거구나. 그래서 계정 명칭 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면 급여, 그 다음에 감값이면 감가상각비라고
여러분들 계정 명칭 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배운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격별 분류란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 감가상각비, 운송비, 종업원급여, 광고비별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쓰던 방법을 쓰는 거니까 작성이 되게 간단하죠? 그냥 TV에 있는 숫자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기능별 분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감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교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인데 회계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기능별로 표시하자. 그래서 앞에다 회사자 붙여놓는 게 좋아요. 그럼 회사 기능이 뭐가 있죠? 상기업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활동. 그래서 저게 공장 직원과 관련된 급여다. 그럼 매출 원가로 표시하는 거예요. 저 급여를. 그 다음에 창고 직원의 급여다. 그럼 물류비로 표시하는 거예요. 회사 기능별로. 그 다음에 회계팀 직원이다. 그러면 관리, 활동, 원가로 표시하는 거고 마케팅 직원이면 마케팅 비용 등으로 기능별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능별로 표시. 그럼 이건 이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급여가 1,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공장 직원이면 매출 원가에 200원 급여를 배분하는 거예요. 창고 직원의 급여 200원, 회계팀 직원의 급여 200원, 마케팅 직원의 급여 200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시하는 거죠. 근데 금액이 안 맞죠? 저희 1,000원이라고 했는데 합치니까 8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의 급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 200원. 그럼 사장님은 공장에도 방문하고요. 창고에도 방문하고요. 회계팀 직원도 갈구고 마케팅 직원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부 기준을 뭐 5대, 3대, 1대 1로 시간별로 배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관이 개입되는 단점. 그러니까 그리기도 힘들고요, 이거.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비용의 분류는 기능별로만 할 수 있다. 그 말로 계속 오답으로 나왔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반드시 뭘 작성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석사항인데요. 이게 자의적인 배분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표시했는데 이걸 주석사항으로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석사항이 없어요. 근데 기능별로 표시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현금 흐름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려면 계정 과목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린 사람은 이걸 또 그려야 돼요. 주석에서.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주석에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출제 포인트예요. 기능별로 표시한 비용의 분류일 때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성격별로 표시했을 때 기능별로 주석 표시해야 된다. 요게 오답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요 선택과 요상, 주석상 요 두 가지로 오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자, 기능별 분류란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맨 마지막 줄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 종업원 급여를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 공시한다.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죠, 지금. 됐죠? 그 세 문장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현된 손익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당기손익.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 손익을 우리가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타포괄손익은 양가로 2번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보시면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요게 아닌 것을 우리가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하죠. 뜻은 이거예요.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 손익. 여러분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가정도 기업과 똑같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급이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2억 올랐고요. 그 다음에 주식값이 2억이 오르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연봉 2억밖에 없는 거죠. 왜? 그건 실현된 손익이기 때문에 돈이 통장에 꽂힌 거니까. 근데 아직 주식과 토지를
또 집을 팔지 않았다면 그건 미실현 손익이니까 배당할 수 없는 손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타 포괄 손익은요. 자, 후속적으로 재분류 조정이 되는 게 있고요. 후속적으로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회계 처리들을 다 배우신 다음에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속적으로 재분류 조정이 되는 항목들에 뭐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요것 중에 채권만 돼요. 채권. 주식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평가이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재분류 조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각각의 단원에 나올 때 그때 이론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못 풀더라도 2회독 할 때는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미실현 손익 중에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배우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게 똑같이 기포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평가손익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평가손익, 계정 과목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약자 쓴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그래서 요게 주식이면은 또 안 됩니다. 주식은 재분류 조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측정 요소라는 게 있어요. 종업원 급여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 항목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뒤에 거 다 공부하고 나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배우니까 왜 재분류 조정이 되고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지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실제 시험의 기출문제는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4개 써놓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래도 2단원에서 뒤에 있는 문제 풀어주려면 해외사업 환산손익은 재분류 조정 되는 항목이다.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재분류 조정되는 것과 재분류 조정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닌 거. 그러면 아예 6개를 준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주죠. 그래서 그거는 금융자산 손상차손이 항상 답이었어요. 요건 이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요. 기타 포괄 손익은 다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수익과 항목을 말하며 수익과 비용 항목을 말하며 재분류 조정을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나왔네요. 그래서 구분 표시해야 되는데 요거 3개가 지금 나와 있죠. 재분류 조정되지 않는 항목.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2회독 할 때 외웁시다. 그때 외웁시다. 뒤에 거 배우면 외우기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그거 암기해 놓읍시다. 요거 3개. 그리고 해외사업 환산손익이 계속 기출문제 답이었으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재분류 조정은 단기나 과거 기간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제 주식이 가치가 20원만큼 올라가면 20원 평가이익 20원을 잡아주거든요. 요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처분됐어. 그럼 처분됐으면 요 평가 이익이 처분됐기 때문에 20원만큼을 OCI를 처분이익, 단기 손익으로 바꿔주는 거. 요걸 재분류 조정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으면 요 재분류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익 조작 가능성이 없으면 재분류 조정을 인정합니다. 근데 채권은 요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 자체가 금액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분류 조정을 인정해요. 근데 주식은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한 평가 이익을 단기에 일시에 반영하면 기간 손익이 이렇게 왜곡돼요. 그래서 요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해요. 요걸 재분류 조정이라고 해요. 대충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의 표시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4번. 기타 포괄 손익의 표시 방법. 기타 포괄 손익은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20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요게 10원이고 요게 10원인지 요거 두 개를 분류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해도 되고요. 기타 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법인세 비용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면요. 항상 이익에는 법인세를 고려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OCI가 있는데 이 금액이 세전으로 1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법인세가 없다고 가정하는데 법인세 비용이라는 단원을 배울 때는 법인세율이 30%라고 하면 이 법인세 효과가 마이너스 30원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원 곱하기 법인세 효과를 뺀 30% 곱한 70원 순액으로 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100원을 표시하고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가 마이너스 30원으로 표시해도 어차피 두 개 더하면 70원이 되니까 답이 똑같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표시할 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양식이 있는데요.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걸 외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두 장으로 그리는 양식 나와 있는데 양식이 나오진 않죠. 자, 70페이지 볼게요. 자본변동표. 이제 우리 재무제표가 4개가 있었는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설명드렸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정의만 아시면 돼요. 2단원에서는. 그리고 자세한 작성 방법은 뒤에서 자본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2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창출 능력과 기업의 현금 흐름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제표로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포괄손익계산서가 갖고 있는 발생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활동별로 그립니다. 나중에 공개할 거예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아마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한 것으로서 재무제표의 본문과 별도로 작성하며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둘 이상의 계정 과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주석은 여러 번 봤죠. 문제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 밑줄 쳐놓고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8가지가 있었죠. 한국채택국제외국인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단 매출채권 대손순당금을 상계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매출채권이 100억이고 대여금이 1억이라면 묶어서 수치채권으로 공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항목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거 틀렸죠? 네. 국제회계 기준은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재량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동성, 비유동 구분법을 선택해야 된다. 원칙은 유동, 비유동.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은 어느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금융회사. 둘 다 인정하죠.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KIFRS에서 예시하고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돼 최소한의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저처럼 지수처럼 외워도 되는데 제가 답을 알려줬잖아요. 매출원가, 수익, 금융원가, 법인세 비용, 그리고 중단영업손익, 지분법손익 이렇게 5가지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는 기말의 잔액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죠. 나머지가 다 기간이에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가 포괄손익계산서이다. 맞는 말이고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맞는 말이고 현금 흐름표의 현금 흐름은 아직은 안 배웠지만요. 맨 마지막 시간 배우게 되면 알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별로 그린다 그랬어요. 영업, 투자, 재무.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1번. 자, 다음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의 투자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 거래를 제외한 자본 거래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그냥 정의 나와 있는 거네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단기 순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로 2개의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한 장으로 그려도 되고 2장으로 그려도 된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표시할 때는 기능별로 분류하여 표시해야 된다. 틀렸죠? 회사 기능별, 계정 성격별, 기능별, 성격별 둘 다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게 오답으로 나와요, 요즘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순액으로 법인세 효과 차감해서 표시해도 되고요. 세전금액 표시하고 법인세 효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의 형식이나 계정 과목 순서에 대해서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니죠. 회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FRS의 가장 큰 특징, 원칙 중심. 기업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 소비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우리 매출채권, 매입채무 요 두 가지는요, 사실 처음에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구입했을 때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거나 12개월 이후에 결제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외상으로 판매해서 현금이 회수되는 기간은 정상 영업주기라고 했는데, 요거 기간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3개월이라도 하더라도 정상 영업주기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그냥 분류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되거나 예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관련된 자산들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유동성 배열법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죠. 유동, 비유동 구분법 인정한다 그랬어요. 원래 결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고요.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이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12월 30일 현재는 존재하는 사건이었는데 이때 만기 연장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죠. 만기가 6개월 이내니까 유동으로 가야 되죠. 근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아까 그림 그려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것은? 자, 지금은 처음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외우기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답을 알려줬었죠. 해외사업 환산손익. 정답은 4번이고요. 요 세 가지가 요 지분상품과 재측정 요소가 재평가잉여금이 재분류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각 개별 기준서에서 이제 앞으로 저랑 공부하시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4번. 자, 7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운전자본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3개월이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기능별로 표시해야 된다. 또 틀렸네요. 성격별도 인정하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본변동표는 지배기업의 소유주, 비지배 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 포괄손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수 자산에 대한 창출 능력과 기업의 현금흐름 사용 필요성에 관한 평가의 기초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제표다. 정의만 나온 거죠. 뒤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책에는 없는데 과거에도 없었던 문제인데 갑자기 내용이 나왔어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래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 원리 실력으로 푸는 거죠. 우리 장기자 들어가면 이거 비유동이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당연히 유동이죠. 재고자산도 1년 이내니까 유동이고 선급금도 유동입니다. 장기자 안 붙어 있으니까. 유형자산은 비유동이고 그 다음에 개발비 무형자산도 비유동이죠. 그래서 요거 3개 더하시면 105만 원 나오니까
105만 원 3번입니다. 이게 이제 회계월 관리 1급 정도에서 원래 출제되는 유형인데 갑자기 올해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이 문제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된 문제니까 작년에 출제됐다는 거죠. 자, 9번 볼게요.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 장으로 그려도 되고 두 장으로 그려도 된다. 맞는 말이죠? 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에 배당할 수 없는 기타 포괄손익, 미실현손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손익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지금 우리 책에 문장이 없거든요. 근데 출제가 됐어요.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그릴 때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요. 그쵸? 요래서 당기순이익을 그리면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 뭔지를 모르게 돼. 상기업은 매출액에서 자 매출 원가를 빼고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공시가 됩니다. 이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기업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본사 직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비를 판관비라고 회계 처리해서 여기까지 영업이익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는 영업이익으로 의사결정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이자 수익 같은 거는 영업 외수익이라고 해요. 영업 외수익.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가는 금융비용들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전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요 세전이익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신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공시하고 거기다가 OCI 공시하셔서 총포괄손익 TCI 토탈 컴프레hen시브 인컴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하는데 매출에서 수익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뺀 게 영업이익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실무에서는 다 요거 쓰고 있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문장이 나와서 좀 안타깝네요. 자, 비용을 성격으로 분류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기업은 비용의 기능별 배분에 대한 내용을 주석에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틀렸죠?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했을 경우에 성격별 분류에 대해서 개정 과목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하는 거고요. 성격별 분류일 때는 주석사항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죠. 아마 여태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3장까지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4장에서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